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강구연서님, 진짜 잘생긴 분이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네, 감사합니다. 보면 흐뭇하잖아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시라고. 네, 맞아요. 너무 힘드셨어요? 일단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고자도 했었었는데 네네. 일단 발령이 나면서 딱 한 개 분기만 더 하자 했던 거였고 네.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오히려 요즘엔 주식 혹은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좀 일에 약간 집중하시고자. 네. 저희는 일이 아니니까 저희를 본업에 좀 등한시하는 충실하고자 한 겁니다. 네. 농담이고 다음에 그러면 좀 네. 이렇게 풀리시면 좀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 오늘 헤어질 결심하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실리콘밸리뱅크라든지 이런 은행에 대한 공포, 물론 요즘에 3%든 온갖 유튜브에서 많이 짚어주셔서 네네.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는 아니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물론 이걸로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도 잡히지 않고 있고 고금리 계속 되고 있는데 좀 맺으면서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가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도 아니요, 한 4개월? 지난 4개월 동안 보니까 S&P 500이 3% 올랐대요. 네. 근데 빵 주식 5개 있잖아요. 네. 5개만 놓고 보면 19% 올랐고 이 5개를 제외한 495개의 지수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0%래요. 네. 빵 말고 오른 게 없다.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코스닥 대장주 총 1, 2, 3등인 맞아요. 전기차 2차 전지 소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수는 올라간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들고 있으면 나는 소외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부터.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하고 최근에 며칠간의 국내 증시 그리고 전일의 미국 증시가 조금 대표적이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시장은 다우, 나스닥, S&P 500 다 1% 중반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원인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에서 이제 스위스 정부가 약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정도 자금 지원해 주는 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중소형 은행사들에 대한 CDS 프리미엄 내려갔고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약 1%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획 단계였고 실행된 게 지난 금액도 조금 높아졌어요. 원래는 1,000억 스위스 프랑이었는데 1,090억 정도로 조금 높아졌고 좀 확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좀 은행들에 대한 CDS 프리미엄 내려가고 아무래도 유로스탁스 50의 경우에는 약 35%가 다 은행주이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조금 강했다 정도이고 또 특이했던 거는 마이크론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것들이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특히나 그제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업종 혹은 테크 업종들 좀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오늘 2차 전지 업종들 결국에는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흘러 들어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마이크론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크게 데이터 센터, PC, 모바일 이 세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1월, 2월이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의 2분기인데 다음 분기 3분기 3, 4, 5월 달에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것 같다 정도가 주요 키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C 부분도 곧 있으면 좀 반등을 시작한다 정도이고 모바일은 작년만은 못하겠지만 연말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하게 출발을 했었고 네. 지수 자체도 지금 보면 2450포인트 정도인데 네.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갈 여지가 좀 많아 보인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50%가 뭐예요? 2450포인트. 코스피. 코스피. 네, 코스피 2450포인트인데 추가적으로 더 갈 여지가 많아 보인다로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을 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7% 정도 수준인데 반도체가 어느 정도 하드 캐리하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론도 특이했고 어제는 인텔이 오른 것도 맞아요. 이건 뭐야? 인텔도 마이크론도 약 7%가량 상승을 했고 램 리서치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3% 정도 상승을 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소폭 올랐었고 전기차로만 쏠렸던 수급들이 좀 다른 것으로 조금 완화가 됐다, 온기가 전해졌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시장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나중에 그 탈나더라고요, 이게 꼭.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국내 이거 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서 다룰 건 아니긴 하지만 대장주격인 종목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PER 10배 정도 수준, 물론 바닥에서 4배가 오르긴 했지만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PER 10배면 삼성물산 12배 대비해서는 여전히 싼 거 수준이기는 해요. 그리고 물론 주변에 작은 2차 전지 소재 업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2차 전지 소재 혹은 리튬 뭐 이런 거 테마만 붙어도 종목들이 좀 껑충껑충 뛰기는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조금 주의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2차 전지의 대장주를 맡고 있는 것들은 수급 이벤트가 또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물론 에코프로 BM은 아니고 에코프로이긴 하지만 에코프로가 MSCI 코리아 리밸런싱의 편입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 약 7,200억 정도의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업종들 특히나 뭐 중소형주들 껑충껑충 뛰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낫지는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무슨 기억이 있냐면 2020년이었었나? 아무튼 그때 빅테크 혼자 먼저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가면은 꼭 나중에 탈이 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던 것들이 시장 전반으로 이제 좀 돈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거죠. 과거에 2016년, 17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바보인 시장이었잖아요. 코스피 2000에서 2600 가는데 삼성전자 2배, 하이닉스 3배. 나머지 종목들은 실제로 지수는 2600이었지만 체감은 1800이었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로 너무나도 수급 쏠림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들이 다른 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는 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뭐 항상 그렇게 실적에 관심을 크게 받는 기업은 아닌데 이번엔 정말 큰일 했네요.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 3, 4분기 모두 다 적자가 전망이 돼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은 시장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고 있지는 않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의 확대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 보다도 시장은 좀 방향성을 좀 기다리고 있다이고 삼성전자만 지금 감산을 안 하고 있는데 4월 7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혹시나 어닝 쇼크가 나오면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 같다가 요즘에 좀 시장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까지 봤으니까 금융 리스크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 SVB 사태라든지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조금 시장에서 이미 완충 작용을 해줄 것들을 미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가 다 해줬었거든요. 물론 SVB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은행이다 보니까
바젤 3 협약 혹은 도트 프랭크에 적용이 안 되고 규제가 조금 풀린 상황이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국채에 만기 무제한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에는 뱅크런이 좀 촉발한 리스크의 원인이었고, 반대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었는데 2021년, 2022년에 회계장부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정도에서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실제로 총 자산은 20% 정도 있었기 때문에 뱅크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좀 특이했던 거는 그 UBS가 인수를 하게 하면서 지금 스위스의 국립은행이 지금 미국의 달러 영향권 안에 좀 한 배를 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게 인수되면서 네. 스위스 국립은행이 달러와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그 달러 유동성 스와프를 네네. 그 적극적으로 맺고 있는 국가가 네. 지금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ECB,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네네. 그리고 일본의 BOJ인데 여기에 스위스 그 중앙은행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스위스 정부에서 이제 약 150조 원 정도를 그 보증해 줄 테니까 네네. UBS 너네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 중앙은행도 네. 달러 마통 뚫었다. 그렇죠.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좀 확보가 됐다 정도로 네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UBS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둘 다 스위스 회사이다 네네. 보니까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원래 경쟁사였지만 경쟁사를 약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인수를 하고 나오는 부실은 스위스 정부가 막아주고 이 부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보험은 이 달러 유동성 스와프를 미국 정부가 같이 맺어준 것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은행발 리스크가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경험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의 산업 그리고 상업 부분에서 이런 중소형 은행이 대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중소형 은행들에서 자금이 대형 은행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중소형 은행이 더 이상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 사업자에게 대출을 못 해주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올해 1.5%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0.3% 낮아진 1.2%가 전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효과로 인해서 금리 인상 25bp에서 50bp 정도 인상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긴축 효과가 나타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야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다 끝났어 네. 라고 기뻐만 할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왜 못할까? 이거는 더 이상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조금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더 큰 거 올 수 있는데 네. 이 얘긴데 야, 경기 침체 올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이 또 강력하게 또 반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그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를 5.1로 제시를 했고 3월에도 5.1로 제시를 했어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최종금리를 6%에 점 찍으신 뭐 블러드 총재이긴 하겠지만 더 최종금리 목표값이 더 높아진 분들도 있긴 하지만 중위값은 어쨌든 5.1%로 고정이 됐다. 이고요. 지금 연준의 방향에 일단은 눈을 맞춰야 된다. 연준의 코멘트에 특히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이런 중소형 은행들 때문에 연준은 시장에게 시간을 더 줬다 네. 정도이고, 끼케야 이제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희망회를 좀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4월에 FOMC가 없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투표하는 것 자체로는 5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야 라고 동결할 거야 라고 전망하는 게 약 60%, 네네. 25bp 올릴 거야가 약 40% 정도인데, 그 다음에
월인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베팅이 6%나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은 연준이 지금 현재 4.75에서 5% 금리이고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금리는 5% 아니면 5.25%인데 시장은 이것보다 더 많은 희망회를 돌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빠르면 여름부터 나올 것 같아 라고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네. 이 시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야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꼭 네.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그게 딱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순간은 시장이 힘들 수 있어요? 충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시장은 어느 정도 연준은 더 금리 못 올려 끼케야 한 번이야 네. 이지만 벌써 시장의 기대치는 그 한 번도 못 올릴 것 같은데 네.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라는 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신호다인 것 같고요. 다만 4월에는 FOMC가 없다 보니 네. 조금 비교적 평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일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네. 금리가 그러니까 이건 시장 금리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시장 금리는 그래도 채권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는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 금리가 프록시 펀드 레이트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작년 11월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 쭉쭉쭉쭉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록시 펀드 레이트 시장 금리가 6%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플레가 안 잡히다 보니까 주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 못 올려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다른 은행들이 예금을 더 올리지도 못하고 대출을 더 내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살짝 스티키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연준이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점도표로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미리 올랐고 그게 다시금 빠지는 중이었던 게 이 정점이었던 게 작년 11월이었다면 지금은 프록시 펀드의 이 시장 금리 자체가 네. 조금 스티키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향후 내년이라든지 이 경기 침체가 큰 폭으로 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급격하게 치솟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프록시 펀드의 시장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면은 거의 1년 반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까지 보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네. 근데 물론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 미국채 장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가 미국의 기준 금리가 3%까지 내려온다면 쭉 들고 있으면 그러면 채권 장기채니까 매매 차익에서 한 30% 가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로직이 좀 나오거든요. 그 중간 이자도 계속 받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는 물론 한 1% 후반 정도, 네네. 30년물 기준으로, 2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되고 있고, 시장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좀 특이 사항은 네. 최근 이거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미국채 2년물 금리 그리고 네. 10년물 금리를 동시에 비교를 했을 때 2년물 금리가 더 급하게 빠졌어요. 국채 금리가 최근 네네.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2년물 금리가 더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시장을 좀 짓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네네. 크다. 네.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보면은 1980년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 수준까지 지금 네. 그 역전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네. 저기서 회색으로 음영 표시된 게 경기 침체 기간이잖아요. 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이 0 아래로 차트가 내려왔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구간에서 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게 시장 약세를 좀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인플레가 극심했었던 1970년대 말 80년까지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오히려 금리 역전하고 나서 다시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 네. 오히려 증시가 뜨거웠던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구간이 더 뜨거운 구간이었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케이스였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요. 수준이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장이 맞았으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는 뭐 비슷한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일부에서 이 침체가 온다면서도 시장 강세를 주장하시는 분은 침체가 왔을 때는 이미 시장은 뭐 선 반영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누가 맞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거는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해소되고 있긴 하다. 그러니까 극단의 치솟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2년물 금리 혹은 단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따라가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수준인 건데 2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3년 그 10년물과의 괴리가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또 투자자들의 일부의 주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 말이 맞아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국은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계속 경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처음에 대출 이자 확 높아져서 저도 한 2배 높아졌거든요. 이자가. 진짜 처음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한 달에 내던 돈의 2배가 갑자기 이자로 확 나가. 근데 은근히 또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서. 소비가 줄고. 중요한 건 소비가 줄면서 적응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들도 비슷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분명 비용에 부담이 됐겠지만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뭔가 이익도 개선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고금리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1년은 금리 인하, 저금리, 유동성의 환경으로 장이 뜨거웠던 시기였고 2020년은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시장이 눌렸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금리가 있었고 여전히 금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팩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금리일 때는 너도 나도 성장, 그때는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선호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지 않아도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린 이렇게 성장을 할 거예요 라는 청사진만 보여줘도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고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치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에너지나 뭐 일부 섹터의 경우에는 뭐 논았던 케이스에는 물론 그랬기는 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금리 환경이나 고금리 환경이나 성장에 대한 목마름은 같은데 누구나 성장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저금리 환경에서는 누구나 성장을 꿈꾸고 있고 고금리 환경에서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테마에서도 막 에로배우라고 하잖아요. 뭐 에너지, 로봇, 뭐 배터리, 뭐 우주산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만 수급이 몰렸던 이유는 개 중에 실제로 실적이 눈에 보이게 찍히는 게 2차 전지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고금리 시기를 버티고 그리고 너도 나도 빅테크 기업의 뭐 아이템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마진의 뭐 축소폭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빅테크 혹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렸던 케이스인데 최근 안타깝게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 이런 문의까지 있어요. 내 연금저축, 내 IRP를 해지를 해서 2차 전지 업종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해지할 수 있느냐? 라는 문의가 와요. 아니 연금을 깨서 지금 2차 전지를 하고 싶다는 연금 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그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 시드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를 투자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일부 투자하고 있는 것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계속해서 오르면 가격이 주는 확신이 또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었는데 투자는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지켜보다가 아 진짜 이거 실적 좋아지면 사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버려. 그럼 내가 맞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실수를 저는 몇 번 범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종종 범하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포모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거는 안 가고 전기차만 가니까 다른 거 다 털어서 전기차를 좀 투자해볼까 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 2차 전지랑 상관도 없는 기업인데 어쩌다 리튬 이런 거랑 엮여서 막 연속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버블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성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고 고금리 시기고 다른 섹터는 성장을 잘 못하는 시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대놓고 수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옹기가 퍼졌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 또 성장하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지금 물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해 2분기부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에서 많은 매니저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콜을 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버리고 2차 전지를 가고는 있지만 또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지겹겠지만 또 하나의 성장이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좀 싹트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다른 버블이 일부 꺼지기 시작하면 다른 곳으로 성장이 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갈 거니까 2차 전지를 놓쳤다면 다른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성장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미국은 2차 전지 섹터가 따로 없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제 IRA도 중국을 어느 정도 누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면서 얻는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제조업이 없어요. 그렇죠.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 올해 상반기는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가고 어느 정도 글로벌리 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빅테크들이 많이 몰려있는 미국으로 몰려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에서는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해서 중소형 은행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 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꺾여서 최근에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하시는 것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 반도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전기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2020년, 21년에 올랐다가 그 버블이 많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 두 개 패권국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한번 해먹고 1년 혹은 1년 반, 2년간 죽어있는 기업들 중에서 또다시 라이징 스타가 올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찾는 것만으로도 다음 타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말은 쉬운데 내가 하려면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좋네요. 그러네. 미국과 중국이 겨루고 있는 쪽이 사실 성장을 시키고 싶은 쪽인 거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럼 그쪽인데 근데 그 부분 가운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훅 꺼져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발견을 해보자. 사실 AI도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가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찾아보자. 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다음에 또 나오실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나오실 거니까 어쨌든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한테 참 많은 좀 생각할 거리를 주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구현 선임 매니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